녹화 시작했고요. 어제 적중도 잘 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요새 찾아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유튜브 보니까 2,000분 넘게 봐주셨던데 많이 관심 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고 이제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저에 대해서 평가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저를 바라봐 주시면서 생각 이상으로 이번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픽 방송을 하면서 꽤나 큰 성장을 했습니다. 다른 여타 방송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수치로 제가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야구 시즌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월드 시리즈 전에 이제 브레이크 기간이고 이제 챔스랑 그 다음에 NBA가 개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맞춰가지고 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는 경기 좀 괜찮은 거 있다 싶으시면 구매하셔갖고 또 좋은 결과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챔스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토 화면에서 챔스랑 이제 NBA만 제가 추려가지고 지금 필터링을 해놓은 상태예요. 네,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경기가 바르셀로나 대 올림피아코스 경기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바르셀로나가 1.09배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핸디캡이 1마햄부터 켜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르셀로나 대 올림피아코스라고 하면 사실 그리스 국가 클럽과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국가 클럽이 붙어가지고 상대를 하는 거다 보니까 리그 수준차가 상당히 나는 경기거든요. 그럼에도 바르셀로나가 심지어 홈인데도 이게 1마인이 켜졌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왜 그렇냐면 바르셀로나가 지금 부상 병동이에요. 기본적으로 일단 부상 병동인데 거기에다가 이번 경기에 사실 홈에서 경기하면 사실 좀 쉽게 가고 싶겠죠. 근데 이제 야말은 나올 수 있습니다. 라민 야말은 나오는데 레반도프스키부터 시작해서 하피냐 다 빠져요. 지금 부상이 좀 많아요. 거기에다가 이 경기가 끝이 나고 나면은 얘네가 주말에 기다리고 있는 게 엘 클라시코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체력 관리를 하는 수준에서 경기를 치르고 싶을 마음이 굉장히 큰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그래서 오늘 이게 전반 싸움에서 라민 야말의 뭐 헤트트릭 수준의 경기가 된다거나 그런 식의 경기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의외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대승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경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마헨이 켜진 순간부터 왜 3.5에서 언더가 정배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바르셀로나 사실 야민 야말 혼자서만 하더라도 이거를 바르셀로나가 클린시트를 기록할 수 있다면은 2대0 이상으로 끝내면서 1마인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게 4점 차이 이상으로 혹은 저는 클린시트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4골이 날 만큼 바르셀로나가 압박할 수 있는 경기냐를 따져봤을 때 사실 그러지 못할 것 같다라는 명분 자체가 좀 더 크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역대 그리스 클럽을 상대로는 홈에서 챔스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도 스페인 원정에서 역대 21경기 원정을 가서 4무 17패로 한 번도 이긴 적도 없어요. 사실상 지금 이제 바르셀로나 이긴다고 봐야 되고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결국 또 카드죠. 네, 옐로 카드가 최근 12경기 중에서 11경기가 4장 이상씩이나 나오는 터프한 경기를 하면서 파울 관리가 또 안 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일반승까지는 가는 길이 굉장히 꽤나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인 것은 맞는데 당장에 이게 바르셀로나의 스탠스 자체가 공격적이지 못하게 되면 대승으로 가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챔스 분위기 자체가 오늘 전반적으로 정배 양상에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들이 다수인데 그 와중에도 바르셀로나는 핸디캡까지 노려가지고 접근을 하기에는 아쉬움이 좀 큰 경기지 않나라고 좀 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더 쪽으로 좀 더 보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방송하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본 거 아니면 안 믿어요. 그리고 모르는 건 안 합니다. 파포스랑 그 다음에 카이라트 알마티 얘네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냥 얘네가 원정길이 좀 빡세다라는 거, 다른 이제 메인으로 잡혀 있는 이제
이제 서유럽 국가에 비해서 원정길이 좀 빡세다라는 수준 말고는 제가 정보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요거는 제외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가 너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제끼고요. 오늘도 사실 챔스를 보면서 이 경기가 그나마 1시 45분 경기라서 스포티비로 제가 보게 되면 동시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게 4경기죠. 맞죠? 그래서 좀 보기 다른 경기들 좀 돌아가면서 봐야 되는데 4시 경기들은 요건 1시 45분 경기 바르셀로나 딱 2경기 있는 거라서 오늘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경기 한번 볼 텐데 당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정보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스널과 AT 마드리드로 바로 좀 넘어가게 될 텐데 아스널이 홈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좀 더 강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늘 경기는 아스날이 승리하면은 클럽 역대 챔스 통산 100승을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아스널은 지금 챔스에서 스페인 라리가 클럽을 상대로 지금 이제 7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단독 이제 기록이 팀 역대 기록인데 굉장히 지금 스페인 팀 상대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추세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홈 경기를 치룬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앞선 1라운드, 2라운드도 모두 2대 0으로 무실점 승리를 했던 아스널이었었고 이제 오늘도 지금 연승 분위기 속에서 아스널의 정배 페이스로 갈 것이다라는 예상으로 배당은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홈에서 치러졌었던 아스널의 이 기록들이 굉장히 유의미한데 챔스 리그 페이즈랑 그 전에는 이제 원래 조별 리그였었죠. 그때 포함해서 총 이제 해당 예선 라운드급에서 11경기를 홈에서 치르면서 챔스에서는 한 번도 실점한 적이 없습니다. 아스널이. 그리고 다 승리를 했어요. 무승부도 0대0 무승부 자체도 없어요. 그만큼 지금 리그 페이지에서는 강점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아스널이 보여줄 수 있는 기대값은 좀 확실히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아스널이 지금 현재로서 6연승 중이고 라리가 클럽 상대로 오늘 이기면 7연승으로 이제 이게 기록 갱신이 됩니다. 신기록이 돼요. 아스널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정정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도 크고 실질적인 지표 자체도 굉장히 뛰어나다. 여기에 아틀레티코 원정이다. 원정에서 아틀레티코가 지금 많이 부진하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AT 원정은 그냥 AT가 강점 정배당을 받아도 의심을 해야 돼요. 근데 원정에서 지금 역배까지 받은 상황에서 지금 좋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제 얘네들도 예선 단계에서는 굉장히 또 리그 이름값이 있다 보니까 강팀으로서의 위치를 좀 확고히 했었는데 최근에 7경기 6승 1패 기록하고 있거든요. 리그 페이지 수준에서. 그런데 그 1패가 딱 잉글랜드 원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PLS 팀 상대로 약한 AT 마드리드의 그 상성 자체가 약하게 작용하면서 아스널 쪽에 조금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PL팀 상대로 성적만 또 보더라도 최근에 9번 붙어서 1승 2무 6패를 기록하고 있는 게 AT 마드리드예요. 그만큼 AT 마드리드가 PL의 벽을 좀 넘지 못하고 있는 역사적 상성 자체가 오늘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면서 AT 마드리드가 불리하니까 아스널 정배가면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더로.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 리그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스널이 리그에서도 이번 시즌 전반 이제 30분 이내에 득점이 없는 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슬로우 스타터입니다. 아스널은 초기에 빌드업을 좀 천천히 가져가면서 득점 양상 자체도 세트피스에 좀 많이 비중이 좀 생긴다라는 거는 세트피스에 강하다라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세트피스의 비중이 크다라는 것도 사실은 좋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 필드골이 나왔을 때 훨씬 더 아스날의 선수들 스타급 플레이어들의 개인 기량이 극찬을 하게 되고 그들의 이제 크리에이티비티 그냥 순수 아이솔레이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대값이 더 크다라는 기대값에 더 대승을 기원하게 되는데 세트피스 전술만으로 앞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단순하게 아스날의 정배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라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틀레티코가 또 PL로 다시 돌아오는 알바레즈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그리즈만과 함께 공격을 맞서 나갈 텐데 중앙 빌드업 자체에서 AT가 그렇게 밀린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 이 에제 라이스 미드필더 라인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아스널의 이 침투 능력이라든지 루트 창출 그러니까 기회 창출 능력 자체가 아스널이 조금 더 확실히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스널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봅니다만 그래도 아스널의 대승을 보기에는 그 아스널의 슬로우 템포 자체가 2대0 이상으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자칫 끽 잘못하면은 AT의 저력에 1대1 무까지도 아스날이 굴욕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언더로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레버쿠젠 대 PSG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PSG가 강한 정배당을 받았는데 사실 지금 그 정도인가 합리적인 생각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PSG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상 때문에 라인업이 지금 센터포워드가 당장에 지금 하무스죠 아마. 그리고 뭐 이강인도 나올 수 있고 한데 지금 네베스도 부상이에요. 네베스도 부상이라서 PSG의 라인업 자체가 그나마 흐비차랑 그 다음에 바르콜라는 돌아왔는데 나머지 지금 당장 개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덴벨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못 나오는 선수들의 뎁스 자체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레버쿠젠이 홈에서 경기를 한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그래도 감독 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 테나우 체제가 버려지고 나서는 레버쿠젠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경기의 득점 수준 자체는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고무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사실 수비적인 부분에서 PSG의 측면 자원들의 침투 자체를 레버쿠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버가 강한 정배당의 반응도 납득이 되는데 저는 이게 레버쿠젠이 그래도 공격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 최근에도 이제 PSG 경기를 또 보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그때도 뭐 최근에 그 릴 경기도 마찬가지고 그 스트라스부르크였나요? 그 걔네들이랑 경기도 마찬가지고 PSG의 집중력이 분명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바르셀로나 꺾었다. 사실 바르셀로나 그때 그 정도 아니었거든요. PSG가 방심한 바르셀로나를 원정에서도 꺾을 수 있을 만큼의 전력이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라민 야말이 그때 좀 많이 좀 아쉬웠었고 올모가 진짜 개삽질했던 경기였었는데 이변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PSG가 이길 가능성 꽤나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레버쿠젠이 그냥 뒤질 것 같진 않고 이게 PSG 일반승 가기보다는 차라리 홈에서 레버쿠젠 강세도 분명히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레버쿠젠이 실제로 챔스 홈에서 9경기 지금 7승 2무 무패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PSG도 UCL에서는 지금 101경기 연속 득점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 오버가 당연히 먼저가 생각이 될 수 있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레버쿠젠의 저항을 좀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이 프렌까지도 일단은 모두 득점 수준 자체는 좀 올라올 수 있는 경기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버쿠젠의 홈 강세가 대패를 피하게 되는 열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역배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PSG 일반승 사이드에서 아마 레버쿠젠 2프렌 아니면 오버 쪽으로 좀 배당이 낮은 선택지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그런 경기일 것 같습니다. 레버쿠젠이 뭐 뎁스 자체도 확실히 밀는 것도 맞습니다만 저는 최근에도 분데스 좀 열심히 보고 있는데 레버쿠젠이 분명히 테나우 체제에서 이제 그 바뀌면서 분명히 좀 뭔가 달라진 이 끈질김이 있어요. 분명 좀 더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기려고 하는 그 의지 자체는 명확하게 피력이 되고 있고 오늘 경기도 PSG가 좀 당황할 수 있지 않나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거 그리고 덴벨레는 혹시나 오늘 뭐 나올 수 있다 뭐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주말에 복귀할 거라고 거의 오피셜이 났어요. 거의 그냥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말 리그에서 복귀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덴벨레 낳고 기대하지 마시고요. 덴벨레 없는 상태에서 경기하는 거고 오늘 PSG의 공격을 주도해야 되는 것은 자미레메리, 비티냐 그리고 바르콜라 여기에서 주축이 되면서 움직여주고 반대편에서 흐비차가 조금 더 한번 열심히 좀 띄워주는 그런 양상에서 공격을 기대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레버쿠젠 대패는 없다라고 보는 사이드예요.
그 다음에 비아레알과 맨시티인데 사실 이거는 뭐 아무리 홈 비아레알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의 맨시티를 조금 거역하기는 좀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결국 맨시티가 얼만큼 대승을 할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비아레알의 홈 저항 자체만큼은 찐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배 경기 많은 경기들이 있고 사실 실제로 맨시티도 배당이 빠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유벤투스랑 홈 경기도 마찬가지였었고 최근에 리그 경기를 하면서도 이제 경기를 보면은 혼란이 원맨쇼 진짜 하지 못하면은 정말로 이 경기 진짜 맨시티가 끽 잘못하면은 승리 못 챙길 수도 있겠다, 무승부 가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좀 우려를 하게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비아레알이 홈에서 보여주는 저력 자체를 지금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친선전을 제외하고 공식전에서 지금 비아레알이 이번 시즌뿐만이 아니라 올해 4월부터 해가지고 홈 무패예요. 지금 비아레알이 전체 리그 포함, 챔스 포함 리그까지, 물론 챔스 딱 그 한 경기였고 전부 다 리그긴 한데 진짜로 홈에서 그만큼 강점을 보이는 게 이 비아레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당연히 전력만 보면은 그 미카오 타즈나 페페 뭐 요거 가지고 지금 혼란 필포든 도쿠 비빌 수 있냐? 안 되죠. 사실은 분명히 안 되는 것도 맞는데 비아레알의 홈은 좀 달라요. 뭔가 느낌이. 그래서 저도 사실 전력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뭐 저도 데이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뭐 XG 그 다음에 뭐 패스 성공률이라든지 점유율 축구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뭐 전술적인 부분이라든지 포메이션 전부 다 뭐 반영을 생각을 다 하는 편인데 그걸 다 생각을 해봐도 진짜로 뷰캐넌 파티 게이에다가 빌드업 해가지고 자칫 만약에 지금 로드리 없는 체제 니코 체제에서 그 허리 잡아주는 이 4-1-4-1 이 포메이션이 자칫 진짜 삐끗하게 되면은 진짜로 비아레알에게 한번 먹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쉽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맨시티 승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나마 가져간다면은 비아레알도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는 분명히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맨시티의 이제 티키타카고 오버 쪽으로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 맨시티 승 배당 떨어지고 있지만 진짜 손이 안 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PSG 대 나폴리 경기인데 요거도 조심을 해야 되죠. 지금 저번 주말 경기였죠. 그때도 루카 꺼내갖고 나폴리가 실패했죠. 토리노한테 1대0으로 닦였습니다. 지금 호일룬이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로보트카랑 호일룬이랑 그다음에 뭐 루카쿠는 오래됐고 그리고 심지어 오늘 경기에서 맥토미니마저 맥중사마저도 발목 부상으로 출전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소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폴리가 지금 정상적인 스쿼드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와중에 PSV 원정이다. 한번 진짜 고민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미 PSV에는 위니용한테 개 닦이는 순간부터 저는 얘네들한테 이미 정내면 털렸어요. 그때 경기도 실제로 제가 그거를 다 라이브로 다 봤는데 진짜로 정내면 털렸습니다. 저도 정말 좀 실망 많이 했었고 옛날에 그 PSV의 느낌이 안 나요. 실제로 지금 당장에. 그래서 저도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나폴리를 더 덕배가 또 이끄는 이 나폴리를 고평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보다도 이 경기는 PSV의 홈바를 그래도 조금 한번 세워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를 또 하게 되는 경기이기도 해요. 그만큼 나폴리가 톱에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에서도 루카가 만약에 그 호일룬의 공백을 만약 메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진짜로 승리는 장담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도 봐야 돼요. 일단 저는 보는 거는 오버긴 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PSV는 챔스에서 수비가 안 좋은 팀입니다. 최근 이제 챔스 18경기 표본에서 클린시트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서 그러면 17경기에 실점을 했다는 건데 그 중에서 과반 이상인 10경기에서 멀티골 이상의 실점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챔스에서 PSV의 경쟁력은 수비에서 이미 밀려요. 심지어 나폴리도 사실 원정에서 더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번 시즌 딱 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해당 경기들이 전체 리그 대회를 포함해서 전부 다 원정 경기예요. 거기에다가 챔스만 따지고 봐도 지금 원정 3연패 중이거든요. 나폴리가 이번 경기마저도 만약에 지게 되면은 이제 클럽 최다 이제 챔스 원정 연패 기록에 타이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도 나폴리 입장에서는 원정 성적을 또
걱정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좀 많이 아쉽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 양팀 모두가 이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걱정을 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될 거고, 공격에서 만약에 PSV가 선제골을 넣게 되면 나폴리는 진짜 못 이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 나폴리의 최근 19패가 19번의 패배 표본들이 전부 일단 선제 실점입니다. 선제 실점. 그래서 PSV도 초반에 공격적으로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하게 되고, 당연히 이걸 모르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공격적으로 나올 테고, 기본적인 리그 수준차를 생각하면 나폴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진다는 건 사실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경기는 그냥 오버 먹고 빠지는 게 훨씬 더 이롭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의 경기가 지금 언오버로 조금 틀어가고 있는 건데, 배당이 좀 낮아서 다른 경기를 좀 버리고 언오버로 틀어가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훨씬 효율적인 부분이 분명히 느껴지는 오늘 경기 양상이에요. 그리고 또 승패로 들어가게 되는 건 아마 요 경기일 것 같아요. 도르트문트인데 지금 배당이 또 빠졌습니다. 이게 배당이 좀 빠졌는데 갈만합니다. 빠질만 하고요. 이게 사실 저는 요까지도 생각을 해요. 이까지 생각을 하는데, 코펜하겐이 지금 챔스도 마찬가지고 홈에서 확실히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력 자체에서 도르트문트의 공격력을 이 코펜하겐이 막아 세운다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진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코펜하겐이 지금 챔스에서 보여주는 수비 자체가 기존에는 분명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만, 이번 리그 페이즈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코펜하겐이 수비적인 부분에서 좋다라고 보기엔 레버쿠젠이랑 이미 2대2 싸움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레버쿠젠보다 도르트문트의 공세가 훨씬 더 무섭단 말입니다. 지금 도르트문트의 라인업 자체가 이제는 뭐 작년에도 부상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만, 이제는 브란트, 그 다음에 아데이엠이, 자비처 전부 이제 중심 잡아주는 이 미드필더 라인들을 받쳐주게 되고, 톱에서 기라시가 날뛸 수 있는 이제 여건이 생겨버리면, 지금 이미 도르트문트는 챔스에서 경기 했다면 오버 그냥 뭐 내 골 막 시원하게 갖다 박아버리죠. 그만큼 지금 공세에서 미쳐있는 페이스인데, 리그 수준차도 분명히 따져봐야 되고, 덴마크랑 이제 독일이랑 분명히 따져봐야 되고, 지금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3경기 동안 승리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좀 페이스도 안 좋아요. 심지어 거기에 지금 뭐 도르트문트가 그 미넨 상대로 또 꺾이면서 지금 리그 2경기 동안 승리를 또 못 해버렸거든요. 그럼 지금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도 이 경기는 분위기 반전까지도 노려야 되는 좀 중요한 경기가 됩니다. 이 경기가 실제로. 그래서 뭐 챔스 성적을 떠나서 팀이 지금 하락세를 지금 시즌 초반에 진짜 고공행진하다가 갑자기 꺾여버리는 하락세를 반등시켜야 되는 이제 구간에 있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경기가. 그래서 지금 뭐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도 이 경기는 뭐 학살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경기라서, 요까지도 보는 경기인데 진짜 안전빵으로 그냥 먹고 빠지다 생각하면 그냥 요거는 오늘 정말 정배, 나머지 뭐 많죠. 뭐 지금 뭐 맨시티, 뭐 PSG도 실제로 정배 그냥 개똥배고, 이 정도면은 아스널도 1.43배, 뭐 바르셀로나 개똥배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가장 정배각이 좋아 보이는 경기들 지금까지는 도르트문트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승패 라인으로 도르트문트 일반승 가져간 것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니온과 인테르 경기인데, 요거도 사실 당연히 정력으로 보면 인테르 승이에요. 이거는 인테르 승이 맞는데, 이게 인테르 승으로 저는 생각을 좀, 제가 실제로 오늘 이제 이미 조합비 구매하신 분들 다 보내드렸습니다만, 인테르승을 활용은 안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위니용이 생각보다 세요. 진짜로. 위니용 올해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게, 지금 벨기에 팀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벨기에 팀들이 진짜 빡세요. 제가 경기를 보면서 클리브리도 마찬가지고, 이 지금 위니용도 마찬가지고, 공격하는 게 정말 매섭습니다. 실제로. 근데 인테르가 진짜로 떡벽이거든요. 챔스 떡벽 중에 떡벽인데,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이게 지금 위니용이 인테르 꺾는다?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매치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위니용의 공격인 거고, 제가 이번 시즌 페이스 때문에 조금 이제 걱정이 돼서 그런 건데,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인테르가 그냥 클린시트로 2대0 닦아야 되는 경기예요.
지금 이번 대회 자체도 두 경기 모두 2대0, 3대0으로 한 골도 안 먹혔고, 최근에 이제 챔스 조별 예선 단계, 그러니까 리그 페이즈 이제는 이 단계 해당 11경기 중에서 10경기가 클린시트예요. 10경기가. 예, 그만큼 지금 챔스에서 인테르가 보여주는 수비 자체는 그 진짜 강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굉장히 견고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이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뭐 인테리가 꿀릴 게 없죠. 아무리 봐도 꿀릴 게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만, 결과적으로 제가 본 거를 너무 좀 맹신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챔스를 제가 정말 즐겨 봅니다. 스포티비 매번 결제해가지고 다 보고 챔스 정말 즐겨 보는데, 위니용이란 팀의 조금 매력에 제가 조금 이제 색안경을 조금 끼고 있다는, 긍정적인 색안경을 좀 끼고 있다는 것이 오늘 경기 좀 자신감을 얻게 만들어요. 이 경기가.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사실 인테르 승 추천드리기는 합니다만, 저는 구매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실제 그래서 언더도 지금 역배가 난 게, 이게 인텔이 클린시트 실패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핸디모 배당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텔 클린시트가 나오면은 이게 인텔 마헨 언더가 돼야 되는데, 이게 클린시트 떨어질 거라 보면서 핸디모 배당 빠지고 오버 정배 주고 있으면은 이건 2대1이라고 봐야 되고, 그 이상의 변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 위니어의 공격을 얘네들도 고평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텔의 배당이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구매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뉴캐슬과 벤피카인데, 이거는 뉴캐슬이 잡아야 되는 경기는 맞습니다. 벤피카는 꽤나 많이 실망했습니다. 제가 그때 누구였죠? 카라바흐였나요? 네, 카라바흐랑 홈 경기 하는 거 보고, 아, 얘네들 안 된다. 이제 진짜 안 된다. 얘네들 옛날 그 작년 전력에서 지금 완전히 다 바뀌고 나서 전력 누수가 좀 많이 크다 보니까, 뭐 작년에도 뭐 옛날 원래 이제 디마리아도 여기 있었고, 굉장히 이제 벤피카 뎁스가 좀 단단했었는데 이제는 아니구나. 예, 그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경기를 제가 봐버렸습니다. 벤피카에 대해서는. 이번 시즌은 벤피카가 이 유럽 대항전에서는 경쟁력을 보이기에는 많이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정말로 아쉬워요. 정말로. 오늘 뭐 아직까지도 바도 없고, 이 전력 자체가 조금 많이 부족해요. 근데 뉴캐슬도 사실 증명해야 되는 거는 아직까지 많거든요. 지금 뭐 미드필더 라인이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오늘도 뭐 기대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한데, 지금 예상 라인업으로 보면은 이제 토날리가 또 못 나올 거라고 합니다. 토날리. 그러면 여기다 이 중앙 센터 미드필더 자리에 마일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조엘링턴, 기마랑이스, 마일리 미드필더에 고든, 엘랑가, 그 다음에 볼데마데, 톱 이렇게 운영되면서 중앙에 토날리 자리만 좀 바뀌는 차선에서 뉴캐슬이 경기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이게 분명히 오늘도 조금 뉴캐슬이 공격적인 부분에서 토날리가 없으면은 조엘링턴이 부담이 커지게 되고, 조엘링턴이 루케바키오랑 딱 다행히도 같은 라인에 서 있습니다. 같은 라인에. 그래서 루케바키오가 결국 주포인데, 루케바키오 통제는 확실히 지금 이제 조엘링턴 정도 피지컬이면은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리고 보면은 오늘 벤피카의 득점 루트 자체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많은 득점을 하기에는 토날리의 그 패스가 없다면 뚫고 들어가는 데서 이 경기도 결국 고든과 엘랑가의 속도에 모든 것이 달렸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벤피카도 이거를 원정까지 와가지고 공격적으로 나와가지고 붙어먹기에는 이미 첼시전에 벽을, 이제 EPL 원정에서 첼시전에 벽을 느꼈거든요. 저는 사실 그때랑 경기 양상은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잉글랜드 원정으로 오게 됐는데, 벤피카가 첼시 상대로도 경기를 풀면서 그때 1대0으로 졌습니다. 당시에 벤피카 유효 슈팅 첼시랑 비슷하게 가져갔습니다만, 이제 점유율도 사실 밀렸었고 패스 정확도도 밀렸었고, 뉴캐슬의 조직력이 사실 저는 첼시보다는 미드필더랑 이제 풀백 라인에서 조직력이 훨씬 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토날리 없는 게 좀 변수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 생각하면 오늘도 벤피카가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수비도 뉴캐슬 홈 진짜 개떡벽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래서 저는 여기 오버 정배 나와 있는데, 저는 이 경기 언더로 봅니다. 그리고 뉴캐슬 일반승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뉴캐슬은 저는 아직 볼데마데에 저는 의심을 해요. 볼데마데를 아직까지 의심을 하고 있고, 그나마 PL 무대가 아니라 이게 UCL 무대라고 한다면
볼데마데가 그래도 리그 수준차를 조금 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은 뉴캐슬 일반승 정도 선에서 언더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보면은 오늘 제가 승패 라인에서 자신감 있게 말씀드린 거는 보시다시피 도르트문트밖에 없어요. 챔스에서는. 나머지 경기에 대해서는 사실 보는 거 오늘 언오버 쪽이 조금 더 많고, 그나마 승패 라인을 좀 바꿔가자면은 맨시티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스널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꿀 수 있는 거는 진짜 없습니다. 네, 인테르도 저는 이거 못 고를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벨기에 클럽을 정말 경계하고 있습니다. 강팀을 상대로 다크호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지금 대회 이제 복병으로 저는 여기고 있고, 그나마 뉴캐슬 일반승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오늘 역배 보여지는 경기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맨시티, 그 다음에 역배까지는 아니고 무승부까지도 이변 나올 수 있다 생각 드는 거는 위니옹, 그 다음에 나폴리, 뭐 그 정도 선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선에서는 이변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요 정도 생각한다, 챔스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BA가 개막을 합니다. NBA 개막을 하는데 두 경기 있어요. 두 경기 있는데 오늘은 좀 제가 그래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한 경기인 것 같고, 하나는 조금 변수가 있어서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요 경기죠. 이제 정배당을 강하게 받긴 했는데 오클라호마 대 휴스턴 이 경기는 꽤나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합류를 했었죠. 지금 OKC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지금 워낙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NBA 이제 사이트 봐셔도 데이터 다 나오긴 합니다만, 뭐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 다 보면은 오클라호마 썬더스 진짜 우승할 만한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거기에서 오클라호마 시티가 조금 부족했다고 느꼈던 게 이제 높이 싸움에서 이제 투맨 게임이고 뭐 그런 거를 조금 활용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거를 보강을 했던 게 이제 하텐슈타인이었었죠. 하텐슈타인이 합류를 하면서 공격이 더 이제 다각화가 될 수 있게 됐고, 이번 시즌에 실제로 지금 구상을 하는 것도 그 높이 싸움의 경쟁력을 더 하텐슈타인이 살려가지고 더 가져갈 것이라고 이미 말을 또 밝히더라고요. 이미 NBA 개막 때문에 유튜브에도 여러 이제 전문가급, 이제 NBA는 전문가급들이 유튜브 많이 하죠. 캐스터 분들하고 그분들 다 말씀하시고 들어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좀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텐데, 실제로 그거를 살려서 경기를 하게 되면은 휴스턴 상대로 더 많은 이제 공격 이 루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OKC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에 거의 뭐 전력 변화가 거의 없는 팀이죠. 거의 없는 팀이라 가지고 뭐 손발 맞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고, 확실히 정배당을 받을 만큼 디펜딩 챔피언의 모습을 분명히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에 이제 오늘 또 홈 경기고, 상대는 근데 이제 휴스턴인 건데, 휴스턴이 이번 시즌에 듀란트를 영입을 했습니다. 듀란트를 영입함으로써 휴스턴이 약했던 그 공격에서의 지표가 확실히, 그러니까 미드레인지 이상에서의 득점 수준이 올라갈 거라는 평가가 너무 지배적이에요. 아쉽게도 휴스턴의 이제 주전 포인트 가드죠, 저 벤블릿이 부상으로 빠져버려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 아멘 탐슨이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고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프리시즌 경기도 제가 좀 봤는데 탐슨 정말로 이 운동 능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또 분명히 보여줬었고, 오늘 또 휴스턴이 작년에도 뭐 수비팀이고 뭐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만 공격적으로 더 기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듀란트가 영입이 되면서. 그리고 오늘 이제 예상되는 이제 라인업 자체가 탐슨의, 듀란트의, 그 스미스 주니어의, 그 다음에 생군, 아담스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높이가 넘사벽이에요, 높이가. 이게 의도한 라인업이라고 이미 감독이 말을 밝혔고, 우도카 감독이 OKC 맞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높이 싸움으로 한번 찍어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도 사실 좀 보고 싶어요, 그냥 저도. 그래서 결국 작년에도 이제 휴스턴이라고 하면 그 수비가 좋았던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높이로 오늘도 수비는 좀 괜찮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더 이게 오클라호마의 공격을 고평가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또 지금 그래도 듀란트 가져오면서 이제 미드레인지 올려가고 주포도 좀 더해갖고 공격 메워주겠다는 구상 자체가 OKC 상대로 그래도 좀 괜찮을 거라는 계획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누구나 처맞기 전에 계획이 이제 계획이 있다고 뭐 그런 말을 하죠.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맞는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이게 오늘 그게 의존도가 사실 생군도 진짜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고 정말 스타크 플레이어긴 한데 듀란트 의존도가 너무 커 보이지 않나. 초반에 듀란트 야투가 만약에 안 터져버리면 이게 과연 OKC의 템포를 따라갈 수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듀란트의 야투만 터져보면 미드레인지만 터져주고 그 야투만 들어가주면 이 경기는 이제 OKC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템포를 조절하면서 속공 계속 이어가고 이제 빠른 템포 속에서 공격을 주고받고 듀란트가 야투 만들어주면 지공선이 아니더라도 이 경기는 득점이 좀 나면서 오버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듀란트의 야투가 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계속 그게 기회가 턴오버가 되었을 때 OKC가 야금야금 벌릴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까지 듀란트가 풀타임을 또 뛸 수 있는 체력도 분명히 아닐 테고 나이도 듀란트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게 출전 시간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게 휴스턴이 그래도 버티기는 쉽지는 않지 않을까 좀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휴스턴도 사실 디펜시브 레이팅 자체에서도 정말 뛰어난 팀이고 분명히 좋은 것도 맞긴 합니다만 그런 휴스턴의 좋다라는 수비를 뛰어넘는 디펜시브 레이팅을 보여줬던 게 작년에 OKC예요. 실제로 OKC가 휴스턴보다 더 높았죠. 106.6 정도로 기록이 됐는데 그만큼 OKC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도 된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후반으로 가더라도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건 이 경기는 OKC가 더 핸디캡까지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뭐 한 세 쿼터 정도 이겨먹고 한 3점 차 정도로 이렇게 벌려주고 하면은 후반 가가지고 결국에 이기는 거는 OKC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아쉽지만 휴스턴이 오늘 경기가 꽤나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전력에서 듀란트의 합류로서 정말로 고평가를 받고 있고 플레이오프는 갈 거라고 이미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OKC와의 경기 자체가 많은 것을 좀 평가하게 만드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뭐 알렉산더도 있고 뭐 이거는 뭐 OKC가 좀 더 많이 유리해 보이지 않나. 높이 싸움에서도 안 밀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뉴욕에서부터 하템슈타인이 이미 인정받은 선수였었고 OKC가 더 다채롭게 경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핸디슨 쪽으로 일단 보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경기가 LA 레이커스랑 이제 골든 스테이트인데 요거는 지금 골든 스테이트가 호포드를 이제 호포드 자리에 이제 벤치 멤버랑 해가지고 어떻게 과연 기용할 것인가, 호포드 심지어 이제 스타팅을 시킬 것이냐, 그것도 사실 안 정했다라고 하고 일단 그래도 커리, 포지엠스키, 버틀러, 디그린인데 이제 골든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이 틀딱이라는 거죠. 틀딱. 예, 호포드도 20분밖에 못 쓴다고 합니다. 20분. 그래서 스티븐 커 감독도 고민이 좀 많다고 하는데 이 틀딱 라인업들이 뭐 시즌 첫 경기부터 체력 문제가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뭐 1, 2쿼터 괜찮다고 하더라도 3, 4쿼터에 분명 좀 느려질 거는 생각은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그나마 지금 괜찮은 거라고 한다면 뭐 컬이라든지 버틀러는 기대값이 워낙 뛰어난 건데 지금 골스의 가장 큰 문제 두 번째가 이제 얘네들이 첫 번째가 틀딱인 거고 두 번째는 턴오버죠. 디그린 지금 프리시즌도 경기한 거 보는데 욕 나옵니다 진짜로. 패스도 너무 건성건성이고 수비도 너무 안 좋고 이제 그 턴오버 수준 자체가 이 경기에 레이커스도 무시는 못하거든요. 오늘도 그 턴오버가 골스를 좀 경기를 망치게 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그냥 결국 맨징시켜주는 게 커리랑 버틀러지 않나. 커리는 뭐 지금 저도 그 유튜브 이제 기사 같은 걸로 본 거긴 합니다만 같이 그 훈련을 하고 있는 10여 년 동안 훈련을 같이 하고 있는 트레이너가 커리어상 지금 이번 시즌 가장 몸이 좋다, 뭐 빠르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 훈련 방식 자체를 이제 피지컬 개선적인 부분보다도 이 반응 속도를 올리는 거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서 훈련했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 프리시즌 경기한 거 커리 잠깐 뛰었습니다만 뭐 20득점 넘게 하면서 날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번 시즌 커리에 대한 거는 기대가 꽤나 큰 편이기도 해요. 또 룰 자체도 커리를 많이 도와주는 룰을 나왔다고 이번에 하죠. 저 슈터 프로텍터 룰인가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외곽에서 슈팅하는 거에 있어서 파울 콜을 조금 더 많이 부르면서 슈터를 좀 보호하는 좀 그런 룰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제 3스캣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3스캣도 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되어버린 게, 이 경기뿐만 아니라 시즌이 되어버린 게 커리에게 굉장히 좀 호재라는 평가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이커스도 지금 살 뺀 돈치치까지 버티고 있고, 양팀 외곽 싸움이 꽤나 기대되는데, 레이커스 얘기를 좀 넘어가면은 르브론이 일단 결장을 해요. 맞죠? 엉덩이 부상인 거 그것 때문에 바로 못 돌아오는데, 정신적 지주가 없는 것이 크긴 합니다만, 그래도 홈에서 레이커스 홈은 진짜 뭔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역배받은 것이 납득이 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에이튼, 스마트, 그리고 그 라라비아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될 텐데, 스마트는 기대는 안 돼요. 스마트는 실제로 슈팅 스탯을 보면은 이 서브룩보다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는 많이 안 썼으면 좋겠는데, 에이튼 나와주면은 그래도 뭐 디그린 호포드, 그래 주워 먹기는 에이튼이 그래도 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거 살리고 돈치치에다 뭐 하치무라도 절대 약하지 않고 뭐 무시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득점 싸움에서 안 밀리는 경기 하면은 골스가 오히려, 이제 원래 골스라고 하면은 이제 후반에 강한 팀인데, 올해의 골스는 이 틀딱 팀이 돼가지고 과연 그 후반에 강한 골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금 작년에도 수비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하면은 AD를 빼놓을 수가 없죠. AD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AD를 내보내고 지금 댈러스 갔죠? AD 내보내고 이제 에이튼으로 이거를 갖다가 수비를 대신한다라는 게, 과연 이 레이커스의 수비가 올해 더 괜찮아질 수 있는 것인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골스의 공격도 템포감이 그렇게 나이 때문이라도 빠르진 않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야투 성공률이 골스가 조금 나오는 경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게 되고, 126.5 정도 수준이면은 오버게임이 나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농구는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 프리뷰 끝날 것 같고요. 다들 건승하시고 저는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